유례없는 안보 위기 속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 목표를 세우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정부 출범 1주년. 국방 분야 성과는 무엇일까요? 국방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시급한 현안부터 중장기적 체질 개선을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출범 1주년, 강한 안보 체제 구축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포커스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출범 1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 분야 주요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서주석 국방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욱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학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엽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반도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야말로 살얼음판과 같았습니다. 당시 안보 상황과 안보 현안은 무엇이었는지 먼저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최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는데요. 1년을 평가해보면 손꼽히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볼 때 단연 남북 관계 개선이 제1번으로 뽑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일 만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고요. 네. 기간 중에 총 7번의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6차 핵실험을 했었고요. 핵실험을 한 이후에는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으니까 네. 매우 중요한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내용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실험한 이후에 또 화성 15호를 발사했는데 그것이 네. 대륙간 탄도급 미사일 도발이었고요. 그것이 정상 궤도로 발사를 하면 뉴욕과 와싱턴까지 도달한다고 했으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했고 그 당시에 선제 타격론이 이야기가 되면서 전쟁 위기설이 한반도에 파다하게 퍼지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의 위협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두고 주변국 간의 마찰도 굉장히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사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전술핵 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를 두고 주변국 간의 갈등도 있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남남 갈등으로도 많이 퍼졌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1년 전의 모습은 정말 매우 위험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으로부터 김정인 위원장의 신년사, 평창 올림픽, 남북 정상회담까지 지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네. 이러한 기회, 정말 그 평화의 봄, 이 기회를 우리가 잘 관리해서 결실을 맺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서서 최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겪었던 불안정, 위협이라는 것은 어쨌든 북핵 문제로부터 이제 기인됐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북핵 문제가 왜 생겼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물론 네. 오래전부터 생겼지만 특히 작년에 북핵 문제가 상당히 속도를 내왔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그런 전문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가 우리한테 가장 큰 어떤 안보에 어떤 불안감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당 부분 우리가 예측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좀 만들었다면 하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고요. 그런 어떤 변화는 단순히 어떤 북핵의 어떤 급진적인 발전 그리고 북핵 을 완성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다양한 어떤 내적인 우리 사회도 어떤 정권의 어떤 변화도 있었고요. 네. 미국도 있었고 또 중국도 당대라는 변화, 또 러시아 어떤 주변 국가들이 대부분 어떤 내적인 변화를 또 동반을 했었고 또 이런 내적인 변화가 우리 한반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변화 속에서 또 이 북핵 문제가 결부돼서 어떤 새롭게 등장한 트럼프 정부의 어떤 강인한 어떤 그 개입 정책, 예. 그다음에 군사적인 압박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있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한반도의 어떤 그
군사적 위협이 있었지만 저는 이 의미, 이런 어떤 군사적 위협 속에서도 우리 정부가 가졌던 단호함이라든가 어떤 그런 조율을 하는 어떤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작년 8월 15일 날 우리 대통령께서 이 8.15 경축사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반도에서 어떠한 전쟁도 우리의 어떤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고 그러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막을 것이라는 예. 어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지난 1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새롭게 나온 이 문재인 정부가 1년 동안 정말 잘 조율해 나갔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조율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정말 좋은 어떤 기회,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만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이 상당히 기여했다는 표현인데요. 자, 차관님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민혁명의 힘으로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두 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가장 큰 안보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새로운 정부뿐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작년 1월에 출범하면서 동맹에 또 다른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많았고요. 네. 또 그 촛불 시민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만큼 국방 전 분야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식의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예. 저희가 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한미동맹, 또 국방의 변화 요구 이런 것들을 그동안 대응해 오면서 나름대로 풀어나갔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로 합의했고 앞으로 그런 논의들이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은 균열이 우려됐습니다만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정말 단단한 동맹이 됐고요. 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한미연합 방위체제도 더 굳건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변화에 대한 요구들도 저희가 국방개혁 2.0을 만들어가면서 예.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언급해 주신 그런 안보 상황을 다 고려해서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에 밑그림이 될 만한 국정 철학을 담아서 100대 국정 과제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특히 그 국방 분야 국정 과제는 무엇이었는지요? 예, 이 100대 국정 과제의 목표 중에 이 안보 분야에서는 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것이 국정 목표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국방과 관련된 전략으로는 저희가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이라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가지의 국정 과제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북핵과 같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당시의 예.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전자권을 조기에 반환받겠다라는 네.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또 국방개혁과 국방문민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게 세 번째 국정 목표였고요. 또 방산비리 얘기가 계속 많았었는데 네.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그런 방위산업의 육성이라는 게 네 번째 네. 국정 과제였고요. 또 장병의 인권 보장, 또 복무역 간의 획기적인 개선 이런 것들이 5번째 과제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것들을 모두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에 대한 위협 대응, 또 한미동맹 강화, 또 국방개혁 2.0이라는 과제 속으로 다 담아온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국방 분야의 5개 국정 과제를 짧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과제가 아무래도 중요한 것이 국방 개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에 황골탈퇴라고 언급을 할 정도로 국방 개혁은 시급하다. 그리고 강력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방 개혁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향후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국방개혁은 지난 2006년, 2007년에 국방개혁 2020이라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2020년까지 개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죠. 네. 그 뒤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방개혁이 사실상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습니다. 저희가 국방개혁 2.0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동을 건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고요. 네. 저희는 임기 내에 주요한 국방개혁 목표들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하에 지금 안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개혁 계획은 저희가 4개 분야 42개 과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군 구조의 개혁, 또 국방 운영의 개혁, 또
방위 산업의 방위 사업의 개혁 그리고 병영 문화의 개혁 이 4가지 개혁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군 구조 분야의 개혁에서는 기존의 병력 위주의 양적인 군 구조를 이제는 질적인 그런 정예화된 군 구조로 전환한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상비 병력 감축안과 같은 그런 계획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국방 운영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효율성과 개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국방 문민화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민화율이 7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상회해서 국방 운영의 개방성,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예. 그밖에 병의 그 복무기한 단축이라든지 여군의 확대라든지 또 장군 정원 조정 같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지금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방위 사업 그 개혁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그런 획기적인 개혁을 한번 해나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창의적인 국방 R&D를 우리가 계속해서 혁신해 나가겠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병영 문화 개혁에서는 역시 아시는 것처럼 장병의 그 봉급을 많이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네. 그것을 포함한 장병의 생활 여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간부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생활 여건의 향상을 같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장병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군 의문사에 대한 확실한 그런 저희의 대책을 정리하고 있고요. 예. 또 영창제도 폐지 같은 그런 전반적인 개선책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력한 국방개혁이 시작이 됐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산적합니다. 예, 저희가 그런 계획들을 이달 중에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완성을 해서 이 관련한 그 보고들을 국민께 해 나갈 거고요. 네. 올 연말까지는 저희가 법령 개정도 같이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방개혁을 두고 황골탈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절실하다라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과거 10년 전에도 이런 국방개혁이 시도가 됐는데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전 제가 볼 때 한 2가지 점에서 네. 의의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첫 번째는 강한 군대 육성이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전 양상, 그죠? 앞으로의 전장 양상에 맞추어서 육해 공군의 전력 구조를 정렬하고 최적화한다. 네. 그러니까 제한된 예산으로 가장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게 초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저는 건강한 군대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올해 건군 70주년을 이제 맞이하고 있거든요. 70년의 역사에 걸맞는 정말 당당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강한 군대를 지향하고 있다 생각이 되고, 그 점에서 보면 국방 운영도 그렇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병영 문화도 예전과는 다르게 장병 개개인의 인격과 인권이 존중받는 그러한 병영이 돼야 되는 것은 시대적인 추세임에 분명하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군이 군 그 자체로 존재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과제 속에서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면 국민의 군대가 돼야 되겠다. 네. 그리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군대가 되겠다. 이런 점이 녹아져 있어서 기존 정부의 국방개혁하고는 많은 차별성을 보인다. 그리고 그 개혁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네. 추진되고 완성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개혁 의지 정말 중요하죠. 네. 또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로 언론에서는 많이 언급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국방부 문민화입니다. 현 정부의 문민화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문민화 이전에 앞서 말씀하셨던 국방개혁의 그 어떤 차이점부터 조금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국방개혁의 차이점이 가장 큰, 지난 정부와 차이점은 이 문민화를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군대가 주가 아니라 국민이 주라는 거죠. 결국은 이 국방개혁의 마지막 수혜자는 군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부보다 의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의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표의식과 그거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 어떤 위에 있는 분들이 국방개혁을 왜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개혁의 의지뿐만 아니라 목표를 확실히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어떤 문민화에 관련, 예. 어떻게 보면 이 문민화도 많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켜지지 않았던 것은 의지와 어떤 그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않았던 네. 점이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저는 확실히 목표의식과 그 방향성이 정확하게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부의 한시적인 조직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 벌써 이 한시적 조직이 작년 한 해만 해도 50%가 사라졌어요. 이러한 점만 놓고 보더라도 아주 강력한 어떤 문민화의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예비역들을 어떤 보임했던 자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저도 이제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그것이 뭐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예비역을 보임함으로 인해서 어떤 군사적인 전문성이 있지만 또 민간인으로서 다뤄야 되는 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저는 이번 정부가 상당 부분 어떤 자리는 민간 어떤 전문 인력의 어떤 전문성이 우선이다 네. 하는 것을 놓고 또 민간으로 돌리고, 또 어떤 자리는 아직은 좀 군사적인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측면은 예비역을 남기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어떤 목표 방향을 충분히 갖고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 게, 너무 급하게 이런 문민화에 대해서 우리가 다그치기보다는 상당 부분 이런 문민화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로 놓고 보면 정말 한 60년, 70년의 어떤 군사 과정 우리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북한만 군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상당히 이 군사 우선주의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한꺼번에 걷어내기보다는 차근차근 걷어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민화를 추진해가는 이 과정이 이번 정부가 정말 이 국방개혁의 핵심인 문민화를 통해서 국방개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차관님,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문민화율이 70%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결과가 어떤 효과를 낳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이 문민 통제 예. 원칙을 지속적으로 이제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가 이제 문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방 문민화가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뿐더러 또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국방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화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고요. 저는 국방의 주요 지휘자들이 문민화가 되게 되면 이게 국방 운영의 투명성, 개방성, 합리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군 출신들이 주요 직위에 있게 되면 아무래도 군 경험에 의존해서 업무를 하게 되고 네. 자군 중심, 자군 이기주의라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민들이 있게 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각 군의 입장보다는 더 위에 균형적인 입장에서 예.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외부의 민간의 시각들, 뭐 NGO 등등의 민간의 시각들을 보다 저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것들이 결국은 국방 운영의 개방성을 확보해감으로써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방 네.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저희가 70%라는 문민화율을 오히려 상회하는 그런 문민화 목표를 잡고 있고요. 예. 국방부의 주요 지휘자들은 이미 실장들은 전부 다 이제 문민들로 됐고, 국장도 최근에 정책기획관을 최초로 이제 민간인 출신 고위 공무원이 이제 임명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같은 추세들을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군의 국방 운영에 관련된 군의 전문성 이런 것들도 저희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문민 통제라는 시빌리언 컨트롤과 또 군인에 대한 우대, 이른바 워리어 리스펙트라는 것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그런 점에서 군의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어떻게 국방에 접목할 것인가를 군인들의 경우에 퇴역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문민으로 간주해서 저희가 임명하는 그런 기준도 법적으로 지금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문민화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민 통제의 법제화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예, 네. 문민 전환에, 그러니까 네. 예비역의 문민 전환에 법적 기준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네. 그거를
법령 속에 담아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복무기간 단축 역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개혁 과제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시대 어차피 병력 자원이 감소하는데 복무기간 단축까지는 무리다. 또 엄중한 안보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등 우려가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분명히 국가를 나라를 지키는데 군사력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 병력 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네. 군사력이라고 하면 병력과 무기 이 두 가지를 양대, 그죠. 물론 의지나 여러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또 나라를 지키는데 단순히 군사력 중에 병력의 어떤 양적인 측면만 가지고 이 국가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시대착오적이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질적인 군, 앞서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국방개혁 2.0을 하고 이렇게 많은 어떤 국방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양의 군대가 아니라 질의 군대, 이런 것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국민의 병역 의무를 단축하는 단순히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어떤 그 자신의 삶, 생애를 설계하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인가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국방연구원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과연 군에 대한 어떤 보상 조치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했을 때 두 가지, 그러니까 복수 추천을 해서요. 첫 번째 한 2% 정도 어떤 답변이 나냐면 내가 학업에 대한 손해, 그 다음에 직장을 보여주면 이것에 대한 것이 61.9% 가까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느끼는 어떤 뭐랄까요, 인적인 것들, 고통, 육체적인 이런 것이 한 6%. 이 두 가지가 합쳐서 그 110%, 그러니까 복수면 200%의 절반 이상이 이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네. 결국은 이 복무 연한 단축이라는 것은 결국은 군사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으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행복의 부분하고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안보의 영역과 또 기존적으로 우리가 국민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영역을 과연 분리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차원에서 아니 한쪽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이제 지났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어느 적정 수준에서의 합리적인 그 전제 조건은 분명히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예.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없이는 안 되고요. 그 평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한 수준에서의 어떤 안보와 또 우리 국민의 어떤 행복과 삶의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진다면 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중요한 것이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점 어떻게 대비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예, 국방부는 우리의 그 공약이 임기 내 병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그런 공약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복무기간 단축은 단순히 복무기간만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역시 안보 상황의 커다란 변화와 국방개혁의 방향이 가장 큰 목표가 되겠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총 병력을 저희가 이제 설정을 합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50만으로의 저희가 감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50만에 맞춰서 저희가 질적 정예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이 입영 적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현재도 3, 4만 명 이상의 장정들이 입영을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입영 적체 상황과 병력 규모를 함께 고려하면서 저희가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이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네. 단계입니다.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국방개혁 2.0의 전체적인 골격이 만들어지고 완료가 되면 관련된 보고들이 국민들께 있을 예정이고요. 네. 저희가 복무기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건 국방개혁의 방향, 질적인 현대화, 정예화의 방향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줄지 않고 오히려 전력은 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복무기간 단축이 되면서 혹시 인력이 줄지 않을까,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간부를 일정하게 늘려서 네. 간부들이 더 많은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병사들은 복무 중에 저희가 그동안은 사적 임무들 같은 게 꽤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른바 공감병 갑질 같은 그런 사적 임무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사적 임무가 아니라 교육훈련 같은
전투 준비 목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병영 문화 자체를 또 병영의 생활 자체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복무기한 단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훨씬 더 전력이 현대화되고 정의화될 것이다라고 단언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상비 병력의 감축이 되면 또 그에 따른 전력 공백 보강을 위해서 역할이라든가 중요성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또 예비 전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비 전력의 정예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예비 전력 정예화 관련해서는 이미 4월달에 저희가 육군 동원 전력 사령부를 만들어서 이 예비 전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예비 전력의 관리 체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비군들에 대한 장비의 현대화도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또 예비군들이 훈련을 보다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군 훈련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08개 정도의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40개로 줄여서 아주 현대화된 그런 훈련장으로 지금 정비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2023년까지 현재 4개소를 고쳤는데 나머지 36개소를 더 만들어서 훈련장을 바꿀 계획으로 했고요. 그리고 예비군 훈련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비 이런 것들도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싸워서 이기는 강한 예비군 양성을 위해서 좀 더 애써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많은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는 더 그럴 텐데요. 국방개혁 2.0이 국민적 신뢰와 추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부분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신뢰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뢰는 군 내부의 신뢰가 있을 거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각 군 중심의 사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국방 개혁이 군을 더 현대화하고 선진화하는 그 지름길이다, 방법이다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를 좀 저희가 마련하고 그렇게 믿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의 신뢰인데. 요즘 보면 이제 복무기간 단축이다, 또 뭐 열린 병영이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뭐 이런 거 좀 완화한다든지 뭐 이런 조치들을 내놓을 때 보면 마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또 포퓰리즘처럼 이렇게 폄훼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야말로 국방개혁의 그 순수성, 또 지향 방향 이런 것에 대한 그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추동력 차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리더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매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했지만 결국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국방개혁의 계획은 거의 만들어졌지만 계획 그 자체는 제가 볼 때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계속 추진되는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되는 것을 모니터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법과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 문민화 말씀하시면서 법적 장치들을 지금 조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42개의 핵심 과제별로 필요한 법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법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예산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정부 초기에 시작된 것이 너무나 다행이고요. 국방개혁이 이제 중장기 과제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임기 내에 완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차관님이 또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국방개혁의 그 진행 과정은 뭐 계속해서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좀 부담스럽겠지만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추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대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선진 병영 문화 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병 인권 보장 그리고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장병 인권 보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하고 이 안들을 만들고 이미 이제 일부는 실현하고 있습니다. 군 장병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부터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무하면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감병 갑질 같은 그런 장병들의 사적인 인력 운영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근절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군인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불의의 사고로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는 저희가 의문사 관련된 제도도 계속해서 개선했고요. 그리고 지난 2월 말에는 군 사망사고 재조사 특별법도 저희가 이제 제정을 해서 관련된 의문사 같은 것이 완전히 근절되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병역 의무 이행자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많은 보수를 병 보수를 인상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죠. 올해 그 병장 봉급이 88%가 올랐는데 저희가 임기 내에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까지는 올리겠다라는 67만 원까지 올리겠다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병사들이 집에서 이제 돈을 가져다가 병영 생활을 하지 않고 월급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는 돈은 여윳돈은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계속해서 이제 보완하고 있고요. 과거에 병영 생활관이 한참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논산훈련소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병영 생활관 개선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병사들의 식생활도 사회적인 수준에 맞춰가지고 내년에는 거의 100% 정도 맞추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높일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단절,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학업 단절을 저희가 적절하게 보상하고 또 학업 단절을 줄이기 위한 나름대로 병영 생활 중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생활 학점제라든지 또 군에서도 온라인 지금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병사들이 잃어버린 그런 병영 생활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기가 아니라 이 시기간 동안 충분히 저희가 국가에도 충성하고 국가에도 역할을 하면서 사회 복귀에 대비하는 그런 그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직업 군인 얘기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직업 군인들이 군 복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업 군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저희가 주된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화돼서 힘들었던 그런 간부들이 많은데 관사들을 그걸 이제 최신화하는 작업 또 임대 같은 형식으로 민간 아파트도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고요. 군 관사의 관리 시스템도 지금은 전문 관리 업체에 맡기는 쪽으로 저희가 바꾸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희가 병영 문화 개혁을 통해서 정말 국민의 군대로서 민주군대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무 여건을 개선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국가가 또 책임을 더 강하게 가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정말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그런 군대 육성에 대한 것이 이제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방향 또 목표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런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이라든가 장병 인권 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과제만 해도 엄청난 과제고 아마 방향도 좋아 보이고요. 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장병 인권 보장 또 복무 여건 획기적 개선 이제 이걸 가만 생각해 보면 지향 방향이 뭘까? 저는 핵심은 군 복무가 명예롭게 생각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 복무를 명예롭게 한다고 했을 때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좀 생각할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군대가 이제 좀 본질에 충실한 군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영 문화로. 병사들 같은 경우 보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실 본질이라고 하면 교육 훈련이 힘들어야 되고요. 체력 단련이 힘들어야 되고 뭐 그런 활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힘든 것은 내무반 생활, 요즘 이제 생활관으로 바뀌었지만 또 뭐 청소라든지 제식이라든지 관물대 정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훈련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저는 기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군대 가면 정말 본질에 충실한 그런 병영 문화로 되어야 군대 생활이 명예롭게 느껴지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군대를 보다 좀 적극적이고 좀 그 책임의 병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군대는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좀 폐쇄적이고 억압적이고 수동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수동적인 차원에서 군복무를 명예롭게 생각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수용과 통제의 병행에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그 자율과 책임의 병행으로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 네, 김 교수님 그리고 이렇게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선진 병영 문화 조성을 위해서 더 보완할 점은 없을까요? 예, 저는 뭐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군 복지라는 부분 그리고 군 인권이라는 부분 이것이 지향해야 될 바가 이제 책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단 군 복지라는 측면과 군 인권이라는 측면의 마지막 지향점은 결국 전투력 극대화가 아닌가 싶어요. 네. 예, 어쨌든 군인은 싸우기 위한 것인데 이 군 복지를 해주는 것과 우리가 군 인권을 해주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전 그러니까 뭐 싸운다기 위하지만 어떤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은 이 문제는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야 되고 이것이 서로 물고 물리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지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네. 한쪽으로 치우쳐서 군복지 또 우리가 또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도 뭐 초급 장교 때나 이렇게 보면 너무 복지나 어떤 인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휘관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아니라 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인권 친화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 복지라는 측면과 인권이라는 측면을 가져가면서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방향으로 가면서 이 세 가지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가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젊은이들, 지금 이제 군에 들어오는 젊은이들에 대한 이 과연 가치관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요즘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 부분 공정성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애국심의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네. 공정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여전히 우리가 병역 문제는 이 복지든 뭐 인권이든 공정성의 측면에서 좀 접근하는 것이 아주 좋지 않겠나는 걸 네.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아주 소수자들, 그 약자들이죠. 사회 약자들에 대한 병무 서비스 아직도 부족한 면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들을 어떻게 뭐 병무에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병무 서비스 부분도 이게 좀 건드려 준다면 물론 자신들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지언정 이 사회 약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이런 병무 행정을 통해서 군이 바뀌었구나라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젊은이들을 정말 군대가 정말 멋있고 가볼만 하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 아닐까, 어떤 방향이 아닐까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소수자 배려 그리고 신세대 장병들 눈높이 맞춘 그런 선진 병영 문화 조성 해야 될 일이 산적합니다. 네, 그래서요 차관님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지켜가는 우리 장병들의 복지의 어떤 향상을 위해서요 청사진을 담은 182 군인복지 기본계획이 수립됐지 않습니까? 장병 복지 어느 수준까지 지금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건지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2008년에 군인복지 기본법이 제정됐고요. 예. 그때 그 해부터 2013년 올해 세 번째 군인복지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군인들도 사회복지의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군인은 오히려 국가에 충성하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라도 국가에서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동현 교수님 말씀하신 그 소수자의 문제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장애우 같은 분들도 군에서 뭐 사이버 같은 영역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네. 희망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 또 여러 부분에서의 소수자들이 군에 들어와서 대체 복무를 하거나 사회적 복무를 하거나 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들은 아마도 우리 국가적 차원의 또 국민적인 차원의 어떤 공감대가 만들어져야지 가는 거기 네. 때문에 그건 저희가 조금 시간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만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군인복지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그 용사들을 그 장병들 병사들에 대한 복지와 또 군 간부들에 대한 복지, 또 공통의 복지를 다 증진하는 계획을 짰습니다. 네. 이 군인복지 기본계획은 저희 국방부가 이제 법에 따라서 여러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만들었고요. 대통령님께 보고드리면서 여러 차례 대통령께서 또 아이디어도 내시고 해서 내용들이 많이 풍부해졌습니다. 네. 저희는 정말 이거는 군에 대한 대통령님의 애정과 관심이 어떻게 보면 집약된 그런 계획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런 계획에
일단만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병영생활관 또 생활복지 개선 이런 것들에 더해서 장병 사역 업무를 완전히 대체한다거나 또 말씀 나왔던 병의 휴대폰 사용을 일과 후에 확대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병사들이 군에도 의료 체계가 있습니다만 좀 더 다양하고 신속하게 효과적인 진료를 받기 위해서 민간 병원에 대한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또 병영에서의 실내외 체육 활동도 저희가 과거보다 훨씬 더 보장하는 그런 노력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 지식 정보방도 좀 구형인데 이런 구형이지만 더욱더 운영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도 하고 있고요. 이런 병사들의 복무 여건 개선뿐 아니라 간부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부가 제대로 복무하면서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간부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군인 복지에 좀 더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개선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군이 국가에 충성하고 전력에 기여하면서 나름대로 대우받는 그런 군인 문화를 저희가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또 예산 확충도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대군 신뢰 제고를 위해서 또 우리가 잘못된 관행을 또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뿌리 뽑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는 방산비리 척결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국정 과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방위사업 개혁을 국방개혁 2.0의 4가지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고 거의 입안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될 겁니다. 그동안의 방위사업 또 방산비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논의가 많이 됐고 방위사업청에 대한 그런 비난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만 저희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협의하고 협업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 개혁 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방위사업 개혁안을 지금 만들어 왔고요. 이 개혁안이 만들어지고 발표된 이후에는 그것을 이행 점검하는 협의체를 또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방위사업과 관련된 개혁의 노력들이 방위사업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합참과 각군까지 모두 또 방위산업체까지 같이 가는 그런 연계성을 만드신 거네요. 국방 커뮤니티가 모두 함께 가는 방위사업 계획을 저희가 입안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비리 근절을 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관심도 많으시고 우려도 크십니다. 사실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서 과거에 각군과 국방부에 있던 조직들을 다 모아서 만든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이 방위사업청인데 방위사업청이 2006년도에 만들어진 지 지금 12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게 좀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서 말씀드린 방위사업 개혁안 속에 여러 가지 청렴서약제 위반한 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 제한을 확대한다는 등 또 부당이득에 대한 그런 징벌적 가산금도 늘리는 그런 방산비리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강화하고 방산비리가 아니라 방위사업 혁신을 통해서 그들이 좀 더 긍정적이고 또 상향적으로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R&D에 대한 투자 확대 또 성실 수행을 했다면은 혹시 R&D에 실패했더라도 인정해주는 그런 성실수행 인정 제도의 도입, 또 미래 도전 기술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는 좀 더 가점을 주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방위산업 능력 또 R&D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방산비리 근절, 척결 중요하고 또 보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병행을 동시에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방산비리와 관련해서는 이런 방산비리가 근절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감시, 감독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방위사업 중개인과 또 국방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방위사업 전문에 대한 그런 통제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방산 비리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바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앞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방산 비리는 군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보도와 방산업계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부족한 기소 남발 등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고 또 효율적으로
비리 근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최 교수님 의견 주십시오.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산 비리는 근절하되 우리가 여론몰이식이나 또 마녀 사냥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네.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겁니다. 2011년도인가요? 이게 아주 크게 어필됐었는데 군이 1만 원대 USB를 그 당시에 95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났었는데 사실 보면 저도 누구든지 보면 깜짝 놀래고 군이 마치 국방 예산을 낭비하는 아주 이상한 집단으로 몰아붙이지만 실제 군이 요구하는 조건을 보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게 온도라든지 충격이라든지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단순한 USB가 아니고 매우 고기술 집약된 그런 매체인 것이고요. 네. 95만 원에 포함된 금액은 뭐냐면 해당 업체가 연구 개발한 것이 모두 포함된 것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소량 생산이잖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이제 사안별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스핀오프라고 하죠. 일종의 투자라고 보는 것이고 기술 투자를 해서 군에서 이루어진 기술을 나중에 민용으로 민수화하는 스핀오프라고 하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그걸 기술 투자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마녀 사냥식인데 말씀하셨지만 군 전체가 비리 집단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14년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방산비리 정부 합동 수사를 했습니다. 105명이 투입해서 1년간 활동을 했어요. 전형직 장성 11명 포함돼서 7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사실 상당수가 무죄가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방산 비리에 대한 접근법을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폐해가 큽니다. 첫 번째는 방산 수출액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산 산업 전체가 위축되는 거죠. 자료를 보니까 14년도에 방산 수출액이 36억 달러였어요. 그러다가 15년도에 35억 달러, 16년도에는 25억 달러로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게 손해다 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산 발전 그 자체가 저는 위축된다고 봅니다. 예. 저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산이라고 하는 것이 군과 방산업체와 연구기관 간의 아주 유기적인 협력이 절대적인데 이게 자꾸 비리로만 몰아붙이니까 경직돼가지고 협력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방산 분야가 이게 발전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차관님 그런 부분 좀 애써 주시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하에 전작권 조기 전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전작권 전환은 과거에 2006년에도 이제 추진이 됐었죠. 네. 그때는 2012년까지 전작권 환산하는 계획을 짰었고요. 2010년 이때 15년으로 다시 목표 시한을 이제 연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2014년도 말에 2014년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계획으로 한미 간에 새로운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이 계속해서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한국이 그와 관련된 능력을 일정하게 갖춰야 된다. 또 한미연합방위도 한국이 좀 더 주도할 만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 네. 또 동북아 한반도 안보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세 가지 조건들이 합치되면 전작권을 환수한다. 이런 계획을 이제 짰었습니다. 네. 저희가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임기 내에 한다는 그런 계획들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저희는 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조기에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국방개혁 2.0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로 저희가 네.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동시에 여러 가지 우리 관리 체제라든지 재래식 군사력의 확보 등을 통해서 저희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상황도 개선해가는 노력을 계속했죠. 저희가 그런 점에서 이 같은 조건의 조기 충족을 통한 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목표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그 이전에 뭐 평창 동계올림픽과 쭉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쭉 이어지는 여러 가지 북한의 변화 동향들을 통해서 안보 상황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같은 안보 상황의 변화를 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적절하게 그리고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작권의 조기 전환 계획은 차질 없이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한미동맹, 우리나라 안보의 중심축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 1년 한미 관계를 좀 짧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한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이번 정부가 상당히 그 외교 안보적으로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가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가장 큰 것이 이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에 대한 괄목한 성장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이 괄목한 성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한미 관계가 공고했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를 그만큼 리드하고 또 이해시키고 설득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이해와 설득이라는 것은 한미 동맹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거든요. 분명히 남북 관계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남북 관 꼭 그렇된 것은 아니지만 남북 관계와 이 한미 동맹이 어쩌면 엇박자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었죠.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이 약간 이런 엇박자가 있었던 경우가 많은데 이번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 어떤 보면 한미 관계와 그다음에 남북 관계 이런 같은 길을 갖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갖고 있다는 것 점에서 본다면 상당 부분 우리 한미 동맹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자신감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자신감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했고 또 이것이 먹혀들었다는 점에서 이런 과거에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미국이 원하는데 해주는 것이 한미 동맹이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번 정부는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떳떳이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네. 오히려 한미 동맹이 더 단단하고 더 견고하고 더 건강한 동맹을 만들고 있고 네.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지난 1년은 큰 성과 또 향후 앞으로 한미 동맹에도 건강한 미래를 보장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비대칭 위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현 정부 출범 당시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선서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 필요하면 워싱턴으로 곧바로 날아가겠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을 강조했습니다. 차관님, 그래서요.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 강화 이 과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국방에 관한 국정 과제의 첫 번째였습니다. 네.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그 전부터 추진되었던 한국형 삼축 체제라는 것을 보다 보강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왔고요. 네. 그 같은 그 삼축 체제의 구체적인 전력들도 저희가 다 재확인하고 확보하는 노력들을 이제 계속 해왔습니다. 네.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적정한 국방 예산의 확보가 중요한데 올해 국방비가 7%가 올랐습니다. 작년에 네. 비해서 그 전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거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바로 이 같은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한국형 삼축 체제의 구체적인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군사적 국방 차원의 준비와 더불어서 사이버에 대한 여러 가지 위협의 대응 능력들도 보강하는 노력을 하고 네. 있습니다. 저희가 북한의 비대칭 위협이라는 것은 뭐 재래식 위협이 아닌 모든 위협들을 다 포괄하는 것인 만큼 저희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대응 능력의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방 분야의 주요 성과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해결해야 할 안보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고 가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금의 시점을 이제 해방 이후 최대의 위기에서 또 해방 이후 최대의 기회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사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위기 관리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인데 위기 관리가 됐든 위험 관리가 됐든 이 기회가 상실되지 않도록 군사적으로 네. 충분히 대비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평화 번영의 로드맵이 있어요. 아까 피스메이킹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걸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군사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군사적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안보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국방개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국방개혁은 초지일관해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완성해야겠다 그렇게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저는 어쨌든 판문점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판문점 선언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국방 분야에 어떻게 녹아들어서 이것이 국방개혁 2.0과 어떻게 잘 결부가 되냐, 하나의 어떤 용광로 같이 묻어 나오느냐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일부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보면 이 판문점 선 때문에 이 국방개혁 2.0이 상당 부분 기조부터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국방개혁에 가야 될 길, 그리고 국민이 국방부가 내야 될 목소리와 또 다른 부서가 내야 될 목소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국방부가 이 판문점 선언, 이 지금의 분위기, 이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가지고 가면서 이것을 녹여넣은 어떤 확실한 국방개혁의 2.0, 그리고 또 올해 제가 알기로는 국방기본정책서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까지 합쳐서 우리의 국방의 미래가 또 국가의 미래로 연결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차관님 앞으로도 해야 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안보 상황이 크게 변화하는 그런 기회의 시기입니다. 네. 저희가 국방부와 우리 군의 자세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떠한 안보 상황과 위협에서도 우리는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춘다. 예. 그건 뭐 군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할 수 있죠. 국방부는 그 입장을 계속해서 견제 나갈 거고요. 두 번째는 최근 조성된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기회들을 잘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평화 정착 노력을 저희가 정책적,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가겠다라는 네. 게 저희의 또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북 정책관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핵미사일 위협도 대응하고 예. 동시에 새로운 평화 조성과 평화 구축에 관한 일들도 우리가 같이 준비해야 되는 예. 그런 두 가지 임무가 다 부여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두 개 다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5월이 이제 마침 또 가정의 달입니다. 네. 작년 9월 28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군의 날 치사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국가는 장병들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책무가 있습니다. 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군에 온 국민의 이 자식들을 저희가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민주적으로 인권을 보장하면서 관리를 잘하고 예. 저희가 국방력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군인과 군의 자식을 보낸 부모님 모두 안심하는 국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춰야 되고요. 우리 특히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국방정책 잘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해 주신 대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튼튼한 안보 구축이 잘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국방개혁 2.0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두 분 계속해서 조언해 주시고요. 차관님 애써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 소중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표범같이 날쌘 강한 군대 육성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추진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 구축에 든든한 토대가 되길 기대해보면서 함께하신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